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저희 이렇게 합격생인데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4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신 친구인데, 이렇게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시험 끝난 이제 새내기, 합격 새내기보다는 좀 낯익은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역대 합격생들 중에 가장 언변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력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 한번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꼼꼼하게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논술을 아마 시작하신 분도 이거는 궁금하실 거고요.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월수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연고대 동시 합격자를 모셔두고 이거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 자소서를 위한 합격자의 팁. 동시 합격이라니까요. 최종. 그래서 교수님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행복한 고민을 했던 그 합격자 분께 어떤 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 거고요. 딱 3번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녀보니 어때? 이런 거. 예. 이 연세대를 선택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왜 연대를 선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얘기가 많을 거지만 보통 이제 입학하고 나서의 풍경,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기도 하고 변화한 학교에서 뭐가 다른지, 이제 졸업자의 얘기도 또 들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다니고 있으면서의 뭐 주변에서 얻게 되는 어떤 시선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촬영하는 기간이 3월이기는 해요. 그래서 3월, 4월 선생님이 백지 상태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기초 기본이 끝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한두 달에서 많게는 넉 달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논제를 알아가는 그 시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여름방학 때 학습을 시작하시는 친구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작년에 8월에 들어와서 12월에 합격을 한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런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앞에 학생들이 보통 3, 4, 5, 6 이럴 때 시작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이 풀었던 논제들을 싹 요 사이에 촘촘하게 다 준비를 해서 풀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논제를 풀어서 체화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녹익은 상태에 될 때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합격자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라인에서 굉장히 좀 힘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가 좀 더 네. 재미를 붙인 부분 혹은 어느 부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했더라 이런 어떠세요? 네. 저는 편입을 재수한 사람이어가지고 네. 이제 첫 해와 두 번째 해가 좀 많이 다르긴 했어요. 그렇긴 음. 하지만 일단은 당연히 뭐든지 그렇지만 가장 힘든 건 시작점이에요.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쵸, 만약에 그쵸. 논술의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7, 8월, 9, 10월에 들어와도 할 상관없죠. 분들은 잘 하세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논술이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해 시작한 게 이제 5, 6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논술의 논자도 잘 모르고 그냥 글은 주먹구구식으로 간신히 썼던 수준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베이스를 익히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첨삭을 받을 때도 그냥 주구장창 까였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맨날 집에 갔던 약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2, 3개월 하다 보면 이제 한 9월, 10월쯤에 들어서면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이 논술 실력이라는 게 이렇게 참 꾸준하게 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약간 않죠. 퀀텀 점프처럼 약간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확 오르고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확 오르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한 2, 3개월 단위로 그런 게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9, 10월쯤 되면은 모두가
좀 감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쯤 되면 다들 좀 감을 잡는다. 이게 또 무서운 말이긴 하는데 뭐가 무섭냐면 모두가 감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두가 잡아요. 이때쯤. 그래서 이때쯤에는 진짜 요약 못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비교의 포인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상위 개념어인데 그거를 남다르게 탁 써내는 친구가 진짜 합격을 하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상반기에 학습했던 그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는 요새 학생들에게 좀 말하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변별력을 얻으려면 사람이 보고 느끼는 바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냥 뭐 처음에 제시문 읽었을 때 1차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되게 신기한 건 오류도 비슷해져요. 네,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틀리는. 맞아요. 보통 우리 의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변별력을 가지시려면 그 앞에서 배웠던 상위 개념어를 까먹지 않고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작년에 가르친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저도 그 스케줄표를 좀 쓰거든요. 제가 잘 까먹어서 학생들 첨삭을 이제 쫙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 그 캘린더를 눌러서 내가 오늘 스케줄을 뭔가 써 있는 이름들을 조금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소통의 기능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혹은 뭐 소통과 기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민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많이 쓰고 있는 워딩이 금방 튀어나오거든요. 자주 보거나 자주 말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캘린더를 학원에 오고 가면서 어디 이동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개념어들을 매주 논제가 하나씩 두 개씩 풀 때마다 개념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쭉 보는 거예요. 그럼 보다가 보면 맞네. 나왔던 개념어가 또 반복되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여러분들이 나만의 킥, 합격할 수 있는 변별력,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강의인 게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10월, 11월, 12월 되면 모두가 다 실력이 그렇죠.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상반기, 하반기 학습법을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이제 거기서 나의 변별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오늘의 목표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 4월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논제 요구 조건이 있어요. 보통 요약을 해라. 전통적으로 고려대가 지금 벌써 3개년 차에 요약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딱 한 회만 빼고 요약이 반드시 있었는데 400자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라는 논제는 연고대 포함해서 나와요. 설명하라, 평가하라. 요새 트렌드가 설명보다는 평가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제를 딱 보자마자 내가 서술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논제 요구 조건에 따라서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아예 백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배우고 익히는데 우리가 총 합격을 할 때 보편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준범이하고도 같이 수업 진행할 때도 그랬지만 준범이가 문제를 풀고 난 어떤 그 이력들을 쫙 한번 보니까 결국에는 얘가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를 합쳐보니 1년 풀커리를 탈았던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풀어내면 좀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 비교 설명 평가가 논제가 4개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5, 6월 달에는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논제를 파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논제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제시문의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논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논제는 논술의 시험 문제인데 이 논술의 시험 문제가 비교를 하라는 문제가 제시문을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라라는 시험 문제에서 연세대는 3개, 사회계열은 4개까지 비교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럼 비교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제시문을 해석하고 이걸 풀어내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다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심화 단계, 기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키워내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렸던 가나다를 비교하라. 여기서 가나다 라까지 제시문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루틴을 확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구대 동시 합격자님. 어떻게 공부를 짠. 하셨는지 안녕하세요. 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인 게 뭐냐면 이것들을 이 방법론을 익혀라, 서술 감각을 익혀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좀 수험생 입장에서의 언어로 풀어내자면 이거를 내 머릿속에 패턴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제를 딱 읽었는데 키워드가 요약이라 나왔다, 비교라 나왔다, 설명이라 나왔다, 평가를 나왔다고 할 때 각각에서 이 논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핵심이 뭔지가 그때그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걸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가이드라인 받고 써내려 가지만 그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음번에 예를 들어 저번에 요약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 요약 논제가 나오면 요약은 이게 핵심이었지 라는 게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이 요약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같은 의미로 이 가나다를 비교하라, 뭐 가나다라를 비교해, 이게 3자 비교, 4자 비교 이렇게 부르는데 각각을 비교하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3대1 비교를 할 수도 있고 2대2 비교를 할 수도 있고 1대1, 1대1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비교 방식이 존재하는데 각각에 대한 비교는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 워딩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걸 머릿속에 패턴화를 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립하는 과정이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죠.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나면은 이제 하반기가 돌아오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표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이 설명하라 평가에서 표를 활용하게 돼요. 그런데 표는 당연히 수치죠. 수치로 제시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문장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수치에서 나온 얘기를 일반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점점점 이 수치가 늘어나거나 점점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무엇으로 내가 문장으로 일반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보자마자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촥 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표도 있고 약간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치도 있고요. 너무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반드시 표가 포함된 문제를 본격적으로 집중 트레이닝을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문장을 하는 게 훨씬 더 문장이 매끄러운지를 고민하시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7, 8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여름이 끝나고 9월. 저는 9월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양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밖에 안 남았어 이거 하고 너무 불안한데 이 2가지 양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9월, 10월부터는 이 불안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마다 요약하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되고 비교하는 거, 설명하는 거, 평가하는 게 꼭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내가 시험 출제 방식에 따라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시문 하나가 영어로 출제가 되는데 제가 보면 학생들이 영어 독해가 어려운 거네, 영어 독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런 케이스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들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영어를 아주 명쾌하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시문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주제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어려워하지는 않지만 다른 제시문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연세대는 이제 고려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두 문제이긴 합니다만 시간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글자 수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연세대학교에서는 요약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를 대놓고 출제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0자짜리 문제 2개를 푸는데 표가 이제 2번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이 기본적인 연세대의 패턴인데 연세대와 고려대를 같이 보통은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세대 문제를 풀 때, 고려대 문제를 풀 때 어떤 양상으로 어떤 그 심적 대비를 해야 되는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때부터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7, 8, 90 요때가 저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최적기이자 이걸 놓치면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놓치면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뭐 양대 합격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네. 회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여기서 아마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반기에는 시간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주어진 시간 안에 쓰기도 버거워요, 솔직히. 그럼요. 그리고 초반에는 시간 자체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아닌 상반기에서는 시간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유형, 논술 유형에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완성된 글을 쓰는 게 목표라면 하반기에는 이제는 시간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100분, 연세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120분이라면 한 20%씩 줄여서 학원에서 논술을 써보는 거예요. 그게 막상 시험장에 가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할 날도 있겠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 내가 평소에 20분 줄여서 연습을 했어도 막 간신히 시간 안에 쓰고 그래요. 그게 긴장이 되죠. 손은 떨리죠. 와, 이게 맞나? 막 잘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파이널에만 시간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파이널엔 마음이 급하고 나도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딱 하반기가 최적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반기부터는 단순히 앞에서는 이제 논제 유형에 대한 체계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학교별 출제 유형에 대한 체계화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별로 좀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는 통계적인 상관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딱 줬어. 표를 하나 간단한 걸 줘도 변곡점을 중심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라고 포인트아웃 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뭐 두 가지 통계 데이터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면 이게 인과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는 상관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딱 데이터만 줬을 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통계적인 그런 추리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반면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공동체와 개인을 대결 구도에 붙이려고 하거든요. 공익 대 사익, 공동체 대 개인,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네 패턴은 이런, 각 학교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걸 내면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이널 때 가서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 준비를 할 때 논제를 볼 때 당황하지 않고 이거 고대 기출이네? 그러면 고대는 당연히 뭐 제시문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더라도 결국에는 공동체 대 개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찾아보자. 연대 기출이라면 연대 얘네 비교 좋아하고 통계적인 거 좋아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글을 써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논술을 시작하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반기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이 도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고려대가 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표가 등장했어요. 근데 표가 등장해서 제자들이 기뻐서 연락하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왜냐하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려대가 역대 그 수시논술고사 문제를 보시면 표를 출제한 해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2008년도 이전에는 말도 안 되게 길게 영어 제시문도 출제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려대도 영어제 시문이 갑자기 등장하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대와 고대는 같이 준비하시는 게 진짜 좋고요. 이때 표를 분석하는 문제를 내는 이유는 네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치와의 연관성,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연고대 졸업생이 될 수 있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파이널인데요. 자, 11월에 고난이도 기출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변형 문제. 이게 논제가 되게 재밌는 게 살짝만 말을 바꿔도 문단 구조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뭐에만 꽂혀 있냐면 이게 비교를 하라는 문제였어? 아니면 해석이야? 평가야? 이 논제 요구 조건의 메인만 보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교 분석하라, 비교 평가하라, 논평하라, 논증하라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예상을 뛰어넘는 워딩이 갑자기 나오는 순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11월 달에는 약간 9월, 10월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합격생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 10월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간 관리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제시문이 갑자기 길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논제가 조금 길게 나왔다거나 논제가 까다롭게 나왔을 때 어떤 대응 방식을 갖출 수 있는지 이 11월에 정말 막판 점검을 하신다. 실력을 쌓는 마지막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은 이제 정말 시험 직전 대비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9월, 10월, 11월 딱 석 달은 여러분들과 같이 연대 따로 고대 따로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9월, 10월부터는 루틴하게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보거든요. 항상 12월 보통은 셋째 주 토요일 날 고려대 시험을 보고 넷째 주 토요일 날 연대를 시험 보는데 작년에만 고려대가 그 수시 논술고사 일정이 뒤로 늦춰지면서 면접이나 고려대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학사 일정이 뒤로 밀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12월 셋째 주에 고려대가 시험을 못 보고 12월 넷째 주로 시험을 날짜를 이제 발표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겼던 게 웃겼다고 말해도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웃겼어. 되죠. 왜냐하면 오전에 시험 날짜를 딱 발표를 했는데 뭐야? 연대랑 시험 날짜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가 놀래가지고 올렸다가 바로 공지를 내렸어. 되게 신기하지. 올렸다가 바로 내렸어. 그래서 보고 있었어. 어라 얘네가 언제로 시험 날짜를 잡으려고 지금 이러나? 그래서 두고 봤더니 오후에 다시 시간을 올렸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시간이. 그 전으로 하기에는 그 공지를 한 바로 다음 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자니 1월로 미루자니 학사 일정이 꼬이고 왜냐하면 논술고사는 채점을 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12월 넷째 주 연세대랑 같은 날 연세대 시험을 보고 오후로 넘어가서 고려대가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연대는 12월 넷째 주가 2012년도부터 항상 똑같아요. 10시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1시간 2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고려대가 문제야. 좋아해. 뭘 좋아하냐면 날짜를 맨날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맨날 바꿔. 어느 날 60분, 어느 날 100분. 1시간 40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100분이었다가 1시간으로 줄었다가 지금 1시간 20분 작년에 시험을 그렇게 봤거든요. 원래는 오전 9시 때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서 준범이 시험 첫 해 보러 갔을 때 기억나지? 네, 기억나죠. 그쵸. 그때 너무 추웠거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막 김영 캠퍼스 교수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화이팅 막 응원하고 왜냐면 고려대는 연대랑 다르게 연대는 입구에서 밖에 못 들어가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너 오지 마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막아요 입구에서 그 요원들이. 근데 고려대는 되게 친절해. 그 입학 사정관님이 재작년에는 나오셔가지고 우리 막 응원하고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학원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내쫓으려는 줄 알고 저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 우리 애도 보내려고 그런다고. 아 그러세요? 저희 김영이에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딱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시험이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이 학교들이 거의 오전 타임에 시험을 논술고사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 보는 시간을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보고 또는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보거든요. 항상 토요일 날 9월 정도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약속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전에 활자를 읽는 것과 밤에 활자를 읽는 것과 또 달라요. 저는 다르거든요. 어떠세요? 다르죠. 다르죠? 다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양대 산맥이 지금 얘기하거든요. 연고대 동시학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녁에는 감성 지수가 올라온대요. 이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 쓰는 것 같아. 항상 잘 쓰는. 그래서 선생님도 예시답안 밤에 써요. 사실. 왜냐면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잠을 못 자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훨씬 뭐랄까 집중도 더 잘 되는 느낌이 저는 들고 오전에 굉장히 잠이 덜 깼을 때 활자를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 이런 게 좀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9월, 10월쯤부터는 루틴하게 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해라. 게다가 시험 보기 전주에는 월화수목금으로 쫙 매일 파이널을 현장에서 합니다. 시험 보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시험지를 싹 걷어요. 자, 이쯤 합격자분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 어떻게 이때를 보내셨는지 좀 회고해 주시고 팁을 좀 주실. 네. 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의 측면인데 제가 고려대 시험을 봤을 때도 계속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당연히 100분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분으로 갑자기 그 당일날 줄인다던가 맞아요. 80분 주기로 했는데 1시간으로 줄인다던가 저는 그러니까 저는 편입을 2번 했는데 2번 다 예상이랑 달랐어요. 시간이. 근데 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반기 타임라인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존에 예상하는 바랑 똑같이 맞춰놓고 끝까지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어마 당황하실 거예요, 진짜. 그래도 한 20분 적게 연습을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줄여도 그냥 그래 뭐 연습해온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100분으로만 연습한 사람이 갑자기 60분을 줄었다, 80분을 줄었다 이러면 정말 그 패닉 한번 오면 망한 거예요. 맞아요. 패닉이 오면 망한 거기 때문에 그 패닉을 방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파이널이잖아요. 이 다음은 없단 말이죠.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항상 편입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흰 도화지, 백지, A4 그냥 빈 거, 이면지 아무거나 좋아요. 그냥 갖고 와서 지금까지 내가 썼던 답안들을 전부 다 보면서 아무리 사소했던 실수라도 다 적어보세요. 했던 실수들을 다 적고 그게 그 실수들을 왜 한 것 같은지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지를 쭉 리스트업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기간에 쓰시는 글 하나하나는 내가 그 리스트업 해놨던 모든 실수를 다 피해가면서 쓰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복습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스스로의 실수를 들춰내는 건 아파요. 기분이 좋은 과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이널에는 진짜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거를 다시 훑으면서 내가 뭘 잘 못했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시고 그 리스트, 그 A4 용지에 쓴 그 실수 리스트들을 내가 파이널 기간에는 최대한 줄이겠다. 혹은 아예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이때 완벽하게 피했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여기서 완벽하게 피했어야 그나마 실수 한두 개 하고 나오지 파이널에서 실수가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개선이 없으면 시험장에서는 패닉하지 불안하지 무조건 실수 많이 하신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지만 반드시 본인이 했던 실수들을 리스트업 하시라.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 하고 그거를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학원에서도 실제 시험처럼 뭐 중간에 예전처럼 뭐 상하반기에 뭐 중간에 불러내서 첨삭도 시키고 막 이럴 텐데
그 파이널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100분, 120분을 풀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내가 분석했던 나의 실수들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좀 굳게 하시고 이제 가져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이제 합격을 위한 팁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또 준범이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 들어보면은 어떤 부분이 굉장히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얘기다라는 게 느껴지냐면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11, 12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약간 본인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첨삭 받을 때 너 또 이거 이렇게 썼어. 이런 거를 이제 막 이제 친해지니까 막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똥볼 파겠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한탄을 하는 거죠. 아, 맞네. 이거 또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사소한 띄어쓰기부터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고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친구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내가 안 봤던 논제들을 막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 교재를 사가지고 막 풀어요. 심지어는 뭐 저한테 수업을 듣는데 뭐 다른 교수님 교재를 막 갖고 와서 나한테 질문해. 야, 이 새끼야 이거 왜? 그래서 이거 궁금해요. 막 이러면 야, 이씨 또 나한테 또 알려주긴 하지만 글쎄 이게 이 시험 문제가 나올까? 너 왜 여기에 집착해? 자기 너무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깔려 있는 논술 책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막 풀어요. 보니까 합격자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진짜 네. 이렇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진짜 이게 그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정말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네요. 그 파이널 기간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학원에서 주어주는 이제 학원에서만 풀고 가고 그때는 과제도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때는 많이 푸는 게 답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딱 주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그동안 그 시간을 차라리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보는 데 시간을 써야지 새로 한다고 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수능 준비하는 제 막 N수생들이 수능 전에 갑자기 모의고사 100개씩 풀겠다고 하면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마 이러실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같은 실수 하나라도 줄이는 게 답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 막 또 이랬네 또 까먹었어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까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리를 안 해두니까. 뭔가 머릿속에는 기억해야지. 그렇지만 사람의 기억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안 좋거나 이런 탓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그 기억은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심이 굳게 섰어도 적어놓지 않고 복습하지 않으면 그 실수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급할수록 돌아가고 실수를 기록해서 이제 여기 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보는 동안은 좀 꼭 그 실수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좀 의식적인 노력을 다 해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걸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 학원에 의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한 실수를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내 글은 잘 읽혀요. 왜냐하면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이상한 것도 알겠어.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참 내가 보면은 실수가 안 보여. 여러분들 훈수 두는 거 뭔지 알죠? 내가 그 게임에 두 손 두 발 다 담그고 있으면 내가 내 실수가 안 보인다? 그런데 옆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내 글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의 글은 문장 이상하면 바로 지적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 이런 간단하게 스터디라도 좀 하셔서 글을 조금 교환을 해서라도 좀 첨삭하는 것들을 조금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학원에서 주는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편입이 정보가 좀 없어가지고 진짜 기출 문제를 찾는 자연스럽게. 것도 힘들고요. 인터넷에 기출 문제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이거 복원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라
복원이 실수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굉장히 많이 발견하냐면 이 기출문제 처음에 복원했을 때 워딩이 하나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상태로 그대로 유출이 다 돼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수한 건데 그게 다 올라가 버리는, 그거 하나 단어 틀리면 독해가 달라지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주변에 이런 학원에 의지하지 않는 친구분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편입 관련한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진짜 쏟아져 들어요. 지금까지 한 이메일만 한 50몇 개, 댓글로 상담해 준 것만 한 150통 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 오프라인 학원은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파이널에만이라도 좀 신청을 해서 들어라.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널 때 보통 학원들도 학원 심리가 파이널 때 가장 많은 노하우를 집약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파이널 때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파이널 때 강의가 가장 영향가가 높고 그 다음에 왜냐면 포커스가 다르니까 그래요. 아, 뭐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강의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기본을 정립하고 패턴화 시켜주는 게 상하반기라면 이제 파이널 때는 정말 마지막 합격이면 팁을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잖아. 그렇죠. 급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엑기스만 줘야 될 거 아니야. 얘 무대로 막 올려 보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속성 강의를 해주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런 이제 기출 문제 혹은 이제 강의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에는 온라인 첨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온라인 첨삭이기 때문에 내가 글로 쓰고 글로 첨삭을 받지는 못한다는 게 한계이긴 하지만 이 얘기가 원고지에 직접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고지에 직접 그렇죠. 못한다는 게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글을 어쨌든 편입 학원 강사분들께서 직접 봐준다는 거 그리고 그 피드백이 나한테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변에 그냥 부모님한테 여쭤보거나 뭐 아는 형 누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 시험 유형에 맞춤화된 그런 피드백이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두 이유로 저는 일단은 웬만하면 여력만 되신다면 파이널 한 1, 2개월만이라도 좀 온라인으로라도 등록을 해보시라 라고 원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조금 그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퀄리티가 좀 별로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편입 논술 전형이 도입된 이후로 연차가 좀 쌓이면서 좀 괜찮은 교재들이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사셔서 근데 교재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해제를 좀 열심히 읽어보시되 해제를 누가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범 답안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 글의 구조가 뭔지 구조를 좀 패턴화 시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적어도 어쨌든 그 모범 답안이라고 써 있는 것들에 대한 구조를 따라갈 수 있으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말씀을 보통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하나 더 얹자면, 왜냐면 요새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학원에 오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육의 문턱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그러지를 않아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각 그 유명 큰 학원들, 이제 저희 김영도 그렇지만 각 학교마다 이제 공개 특강이라는 거를 교수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모객이야. 나에게 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의 매력을 크게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이렇게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이 호객행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는데 현명하게 내가 하반기에 좀 절약을 하고,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합격을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로 하반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걸 엑기스 있는 강의를 잘 흡수를 하려면 기초 체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로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올림픽에. 근데 어쨌든 준비 운동 과정이 있어야 마지막에 주는 소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마지막에 와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소 연습을 좀 하시는데 매달 이루어지는 공개 강의에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쟤네들이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그게 맞는데 어쩔? 무료 특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준비하겠어요. 나 이렇게 수업을 잘한다. 그러니까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공개 특강에 좀 참여를 좀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저 양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걸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가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제가 논술 수업을 꽤 오래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수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거의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잘 듣지 않는 거. 이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논제 하나를 푸는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에 가거나 안 가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논제가 있으면 그 시험 문제를 1차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풀고 답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틀린 걸 확인하고 그냥 새로운 문제로 또 넘어가 버려요. 내가 그 실수가 뭔지를 찾지 않고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정답이군. 끝. 만약에 이제 말하자면 영화의 스토리 엔딩만 보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찍어야 돼. 제작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써야 된단 말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실력을 진짜 레알 실력을 키우려면 제가 보니까 그 배경 지식 특강 이런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그리고 또 그 논술을 준비하려고 할 때 초심자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었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많이 물어보죠. 책 많이 읽었어요? 또 많이 읽었다고 한다 또? 많이 읽었을 것 같아 느낌이. 아니요, 근데 저는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전 전적대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정외과 말 너무 잘해. 그냥 그냥 귀신들이야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재를 너무 많이 말을 읽게 잘해. 돼서 읽었을 뿐이지. 진짜. 약간 교재 읽는 것도 너무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 외에 딱히 책은 별로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어때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 그래도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한 이게 세 달에 한 권 읽었나? 3달에 한 권도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그 학생부에다가 올리려고. 맞아요. 그렇죠. 과제로 뭐 주는 거. 독후감 맞아요. 뭐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이제 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현실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책과는 거리가 멀죠.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녀야 되고 책이라는 걸 읽은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에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보통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책을 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글을 못 읽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배경 지식 그거 수업 듣는 시간에 차라리 뭘 하는 게 좋냐면 내가 봤던 지문에서 우리가 아까도 합격자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봤던 문제 틀린 것들을 제대로 체크하는 게 그냥 남이 해주는 배경 지식 강의 듣는 것보다 2000배는 나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 특강 좀 듣지 마. 그거는 어떨 때 언제적 강의냐면 막 진짜 흥분하려고 그래.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논술학원 다닐 때 나 100년 전에 수능 봤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2007부터 시작했다니까? 나이를 계산해봐. 그러면 그때 논술학원에서 미친 듯이 철학과 출신 교수님 수업을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 강사로 강의하시던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학원에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배경 지식 막 데카르트, 사르트르 막 이런 거 막 설명해주고 와,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막 책을 20권씩 들고 와서 이거 읽어봤니? 뭐 이러면서 막 책을 막 쫙 얘기해줘. 지식 자랑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와, 감탄하고 와, 저 사람 서울대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끝이야. 막상 나는 못 써요. 배경 지식 같은 거 듣지 마시고요.
논제 하나를 풀셋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과제를 푼단 말이죠. 그러면 과제 풀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설을 들어요. 해설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장을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무시하지 않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 훨씬 이해도가 높죠. 그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논제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의 양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시를 위한 논술이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답을 유도하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작성한 걸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내가 내 실수를 알아버린다는 건 수준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 보통 얘기해 드릴게요. 과제를 하고요. 수업을 듣고 바로 첨삭으로 와. 그러면 첨삭할 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지 않았어? 첫 해 준비할 때? 아, 네. 야, 이거 틀렸잖아. 이렇게 써야지. 내가 다 써줘. 그러면 옆에서 끄덕끄덕. 아, 네. 아, 네, 맞네요. 아, 그러네.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 아, 그렇잖아. 네, 그거 이제 잊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동적인 과정인지. 그리고 학생들은 무엇을 뿌듯해하냐면, 내가 첨삭을 받을 때 빨간색으로 뭔가가 몽땅 써져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왜냐하면 나도 논술학원 다녀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빨간색으로 미친 듯이 써주면 이 학원 성실하군. 뭔지 알지? 나 호갱 아니구나. 제대로 해주는구나. 굉장히 그렇지. 이 선생님 되게 성실하고 나한테 진심이야. 그걸로 내가 만족을 해. 그러면 나의 실력은 진짜 안 늘죠. 여러분들이 첨삭받기 전에 스스로 뭔가 수정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답안을 못 쓰겠던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쓴 게 맞는 것 같다. 그 고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첨삭을 할 때 나랑 논쟁을 벌여야 돼. 아규먼트를 해야 된다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이런 거 계속 질문을 하면 당연히 깊이 있게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준범이가 조금 전에 합격을 할 때 마지막 파이널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선생님이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닌다. 학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3번, 5번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을 안 하고 내가 과제 풀고 수업 듣고 첨삭받고 끝. 안 늘어. 진짜 6개월 안에 끝낼 걸 1년 반, 2년, 이번에 우리 합격생 3년 걸려서 합격한 친구가 있었잖아. 3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와, 진짜 황소고집이야. 네가 수정 좀 해와. 왜냐면 첨삭할 때 다 느낌이 오잖아. 말도 안 되게 답안이 아닌 걸 써왔어. 그래서 왜 수정을 왜 안 하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완전 대박이야. 아, 어차피 틀린 거 다 알고 굳이 뭐 그걸 써봤자 뭐 손만 아프죠. 진짜 내가 반박을 못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궤변을 너무 맞게 하니까 그렇지. 네 머릿속에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낫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능동적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35를 안 하면 그냥 이렇게만 쓱 흘러가면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내가 스스로 내가 답안만 쓰는 거야. 과제만 하는 거지. 그럼 나의 오류의 습관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실수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준범이가 얘기했던 이 복습의 과정에서 내가 여기서 이 과정에서 놓쳤던 그 공백, 내가 답안에서 왜곡이 됐던 그 부분, 틀렸던 부분 혹은 잘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걸 잘해. 그럼 난 여기에 좀 강점이 있어. 그럼 자신감을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부터 5까지의 과정이 들어가야 풀셋으로 논제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논제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잘 읽어서 잘 써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내공이 커야 돼. 그러려면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첫 해하고 둘째 해 공부 어떻게 다르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되게 지금 말씀하신 하지 마 하는 거는 첫 해 다 했고요. 이제 해 하는 건 두 번째 다 했어요. 이제 첫 해는 답안 작성하고 강의 듣고 첨삭한 다음에 복습 스킵. 약간 이게 저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답안 작성, 강의, 수정, 첨삭, 복습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이긴 한데 수치상으로 편입은 굉장히 바늘구멍이에요. 맞지? 왜냐면 낮을 때는 40대 1, 그렇죠. 높을 땐 80대 1, 90대 1까지 100대 1도 올라가니까. 봤어. 그렇죠. 근데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거는 표면 경쟁률일 뿐이에요. 명목 경쟁률이고 실질 경쟁률이 얼마냐 라는 거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뭐 절반은 그냥 나가릴 테니까 뭐 반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원한 애들 중에 답안 작성하고 강의 듣고 첨삭하고 땡 해가지고 복습 안 하고 그냥 한 애들은 어차피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 스텝들을 뭘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내가 이것들을 똑바로 하면 실질 경쟁률이 나한테는 더 줄어들겠구나. 어떤 걸 하면 줄어들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따라갈 스텝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작성은 누구나 해요. 작성은 누구나 해. 얘는 경쟁률을 줄여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줄여주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날아갈 거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크게 기여하잖아. 근데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얘네 두 개예요. 맞아요. 내가 해제를 보고 나서 진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딱딱딱딱 짚은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글을 써보는 애들이 일단은 전체 절반은커녕 제가 보기엔 한 10%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10%안 되죠? 그러니까 40명 중에 한 명 뽑는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 10% 되면 이미 4명밖에 안 돼, 실질 경우는. 이 4대 1로 줄었어, 40대 1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시험 전에 내가 했던 실수들을 전부 다 나열하고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파이널 때 일일이 의식하면서 그것들을 다 보는 애들 그 중에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1이면 요거 충실하게 하는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걔가 뽑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편입 너무 바늘구멍이 이렇게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불평불만하는 분들 중에 99%는 답안 작성하고 강의 듣고 첨삭하고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이 99%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라니까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아 놓고 그냥 바늘구멍이에요. 그냥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운 탓이에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치기에는 너무 비겁하다 이거죠. 적어도 내가 정말 시험이 너무 어렵고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위에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 위에 있는 걸 다 나는 할 자신이 있다, 할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게 아니면 편입학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물론 제가 학원의 입장에서 꼭 대변하는 거 아니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학원은 뭐 그래도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수험생들이 많이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거 이렇게 할 생각 없으면 애초에 하지 말라. 뭐하러 남들 깔아주고 맞아요. 뭐 그 시험 비용 내고 면접 비용 내고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좀 해주시라. 2차 답안 작성하는 거, 복습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제가 학생들에게 이 과정을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생님이 이걸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왜냐면 난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말로 막 하니까 야 복습해야 되고 리라이팅 꼭 해야 된다.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한 거였더라고. 내 잘못이야. 그런데 이 준범이가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했니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 짓거리를 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복습한 것도 아까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이것만 따로 한 3, 40분 말씀드려야 될 정도예요. 이 마지막 파이널 때 복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이거 가지고 작년에 우리 현강에서 준범이가 쫙 한번 브리핑을 했는데 애들이 완전 저 형 짱이다. 감탄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연고대를 최종까지 잘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뭐 다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정외과인데 내가 과가 다른데 나는 경영 못 갈 것 같다. 혹은 내가 수업을 좀 들은 바가 없다. 학점이 좋지 않다. 아무것 경영 수업 들었었나? 아니요, 하나도 안 돼요. 아예 저는 없었어요. 학사 경고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술에서 1차적으로 굉장히 아주 얘가 빼박이야. 얘가 1등의 답이야. 그렇게 가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이 위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 완전 학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은 진짜로 여러분들의 첨삭의 퀄리티가 높아지죠. 이제는 내용에서가 아니라 문장 수준에서 어떻게 문장이 깔끔하게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수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훨씬 다면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자분의 이제 팁을 좀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또 힘드시겠지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자소서를 위한 팁인데 사실은 뭐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이 주제에 포함을 시켰는데 한번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팁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에 좀 힘을 쓰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편입 논술 같은 부분이 뭐냐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냅다 먼저 타이핑을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각각의 자기소개서의 항목에 적합한 내 삶의 소재들이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큰 행사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소재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작은 뭐 팀플을 하나 했더라도 아니면 뭐 소논문을 썼다든가 아니 소논문 정도면 크지 뭐 크죠. 가족들이랑 뭐 어디 놀이공원을 갔다든가 다 괜찮아요. 그런 뭔가 내가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쏟아 부었던 활동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쫙 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행사를 리스트업을 쭉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옆에다 쓰고 그 똑같은 예를 들어 3시간을 썼다 그러면 사실은 그 3시간 동안 난 게임할 수도 있었잖아. 뭐 데이트할 수도 있었잖아. 밥을 마시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하필 나는 그 3시간을 여기다 썼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친구랑 놀러 가고 싶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뭐 이 논문이 뭐 대회 용도였다든지 아니면 내 열정을 탐구하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거기다 투자한 이유, 그거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어떤 걸 느꼈는지 각 행사마다 이런 일련의 왜, 어떻게 했어, 왜 했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물으면서 이 소재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쫙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항목에 맞는 소재는 갑자기 기적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소설가들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분명히 참고하는 소재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본인의 이야기인 경우도 많아요.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좀 브레인스토밍에 좀 힘을 써라. 많은 분들이 이제 자소서가 보통 9월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맞아요.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가서 하는 불평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저는 대학 때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 한 게 없어요. 뭐가 한 게 없어. 사람이면 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한 게 있어요. 진짜 한 게 있어. 나 현우 터졌다. 한 게 있죠. 한 게 있어요. 진짜 한 게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응. 왜냐하면 그 한 거라는 게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하는 오해가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증될 수 있는 활동이어야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기관을 엮어서 반드시 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된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소재라는 게 각 항목에 적합한 소재들이 다 따로 있긴 하겠지만 하다못해 나는 정말 독서 광이야. 나는 대외 활동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난 그냥 독서광도 쉽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고 게임왕. 뭐든지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맞아요. 것도 어렵고 뭔가 한 게 있을 거야. 하다못해 나는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다 봤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영화 유튜버들 그런 영화 광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편집해서 올려가지고 막 맞아요. 월 수입이 막 수억씩 되잖아요.
부럽다. 어.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강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강점들을 소재들을 이제 이 편입학하려는 이 해당 학교와 학과에 어떻게 연관을 지을 거고 그 소재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는 그 다음에 연결을 지으면 돼요. 맞아요. 근데 애초에 항목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해서 소재 자체를 미리 내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해서 저는 한 게 없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주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일단 소재를 들고 와야 야 이렇게 연결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줄 수 있지 본인이 전 한 게 없어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 게 있을 테니까 브레인스토밍을 좀 반드시 좀 해달라 열심히. 그래서 여기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좀 시간이 지금 상반기라서 많이 남았잖아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하루지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매일 늙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다르고요. 여러분들 옷차림이 다르고요. 오늘의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먹은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만난 사람이 다를 수 있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기쁘게 한 사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은 다르죠. 그래서 일기를 좀 써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좋은 네. 아이디어. 왜냐하면 써야지라고 마음 먹고 갑자기 앉아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준범이한테 좀 이거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냐면 제가 얘기해드리면 너무 뻔한가 봐요. 그리고 일단은 자소서를 첨삭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혼자 못하겠으니까 내가 그래서 너한테 왔잖아. 네가 해줘. 내가 써주면 좋겠어. 나도 답답해. 그런데 내가 써주면 안 되잖아. 왜냐면 나도 나의 개인적 삶이 있기 때문에 난 다 나의 얘기야. 그런데 이게 진짜 아까 소설가 얘기를 하셨지만 내 얘기가 아니면 진정성이라는 게 없어요. 적어도 90%, 99%의 구라여도 1%의 진짜 내가 했던 일들이 껴 있어야 얘를 포장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여기서는 갑자기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럼요.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요. 제가 봤던 저는 이제 경영학과고 제 주변에도 이제 경영학과 편입생들이 많으니까 봤던 가장 정말 그냥 그것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스토리를 풀면 굉장했던 이제 지원 동기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정말 한 게 없어. 대학생활 때 경영학과 연관 지을 만한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실제로는 있겠지만 본인은 하여튼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껏 썼던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에 넘어가면서 이제 대학 그 성인이 되는 기념으로 한번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게 주식 투자래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막 CEO가 누구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주가에 뭐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막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걸 배우게 되고 그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됐대. 걔 진짜 대단하다. 보통은 실제로 성인이 안 하고 했어요. 싶은 안 했어. 그래 진짜. 보통 술을 그냥 먹잖아. 걔는 그치. 걔 똑같이 10,000원 투자할 거면은 이제 대학생 막상 됐으면 소주 하나 더 사 먹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실제로 한 10만 원인가 넣긴 넣었어. 근데 10만 원 넣고 안 봤어. 그래서 수익률이 100%가 났어. 100%가 났는데 없는 거야 소재가. 근데 스토리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테크니컬리 구라는 아니거든. 구라는 아니야. 내가 하긴 했다고. 근데 내가 그 키워드들, 그러니까 무슨 뭐 당좌 비율, 뭐 유동 비율, 뭐 이런 뭔가 그런 개념들을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당일날 내가 처음 알아봤더라도 어쨌든 지원하기 전에 알아본 거잖아. 그럼요. 그리고 공부를 한 거잖아. 그런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나이키 샵에 갔는데 나이키의 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대. 그래서 뭐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뭐 CEO가 잘렸대. 그래가지고 CEO가 잘렸어요? CEO는 누군데요? 이래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CEO라는 직업이 참 직책이 무겁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나는 CEO라는 인물들, 그러니까 C레벨 그 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자질들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은 경영학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이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근데 합격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게 대단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내 머릿속에 물음이 하나 딱 생기면 그게 갑자기 소재가 되기도 해요. 물론 스토리는 갖다 붙여야지. 그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너무 소재라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많이들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우 저 막 2022학년도 편입학 준비한 저 스펙을 쌓아야 되나요? 제발. 진짜 그런 제발이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한국 교육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스펙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맞아. 그리고 이제 성인이 딱 되는 순간 스펙하면 취업 스펙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스펙이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편입도 당연히 스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슬픈 거야. 원래 네, 스펙은 되게 슬픈 거죠. 자동차 스펙, 맞아요. 기계야 기계. 기계 스펙 뭐 이런 걸 그래. 얘기하는 건데. 슬픈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그런 데 집착하지 말라고 제발. 그리고 이제 예시를 막 들어줘요.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어르고 달래주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20대라는 걸 꼭 생각하세요. 3, 40대가 아니잖아. 경영을 쓰려면 이렇게 나이키에 운동화 사러 갔다가 이런 CEO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거 너무 현실적으로 리얼리티가 살아있잖아. 20대 초반이 할 것 같은 경험. 근데 갑자기 무슨 반대의 예로 내가 1차까지 붙고 2차에서 떨어진 친구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영인데 본인이 사업을 운영했대. 이거야말로 비현실적이지 않냐? 사업체를 만들었어. 근데 그것도 사실 구라이긴 해. 본인이 사업체를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살짝 도와준 거였긴 한 건데 그걸 내가 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쓴 이유도 내가 알겠어. 뭔가 거창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거죠. 차라리 아버님 수업을 도우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고 차라리, 부족함을 느꼈다고 네, 했으면 붙었을 텐데. 그게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20대가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낌이 딱 오면 바로 그냥 구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진짜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안 믿으면 끝나는 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현실성 있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상에서 찾아보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핵심인데 여러분들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아웃기획서는 되게 많이들 착각하는데 뭐든지 어디에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지원자를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를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업 스펙을 생각하는 이유도 너무 당연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쨌든 조직으로 데려갈 거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착각이 뭐냐면 교수님들은 여러분들한테 돈 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받아먹고 이제 가르치는 거지 돈 줄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유틸리티를 뽑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은 차라리 내가 뽑으면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여기서 많은 걸 배워서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애들을 뽑고 싶지. 무슨 자기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을 해봤고 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고 공모전 몇 개나 대상을 탔고 그분들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도 좋지만 결국 그것들을 읽고 났을 때의 느낌은 얘가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지원했다면 경영학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있구나. 경영학의 구체적인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리서치를 했다는 그 열망, 의지,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소서들을 전 첨삭은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첨삭할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첨삭은 많이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읽어만 봐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읽어보고 간단히 코멘트 남기고 이랬었을 때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자랑에 집착해요. 근데 이게 취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취업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편입은 남들보다 낫다보다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학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채우고 싶다라고 어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죠. 공부하고 싶다. 왜냐면 교수들이 지가 완벽하다고 하는데 내가 널 왜 뽑아? 약간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예를 들어 경영학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그걸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은 되게 잘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채워줬으면 좋겠어서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그러네. 얘가 확실히 부족한 걸 메우고 싶은 의지가 있네. 라고 느낄 텐데 나는 이 회사도 일해보고 저 회사도 일해봤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럼 네가 경영학을 굳이 왜 배워? 이미 네가 충분히 잘났다고 네 스스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좀 학문적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는데 좀 집중을 해달라 하는 부분을 저는 두 번째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편입 너머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썼는데 되게 쉽게 얘기하면 자기소개서를 읽었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네임밸류가 갖고 싶어서 왔어요 라는 느낌을 절대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쓰든 안 쓰든 여러분들 스스로의 진로 목표가 절대 대학교가 그 끝이면 안 돼요. 물어볼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너 뭐 하고 싶니 졸업 후 이렇게 물어볼 건데 거기서 되게 추상적으로 그냥 마치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듯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평가자 입장에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편입 이후에 뭔가를 할지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 근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만 간절해 라는 생각이 들면 얘는 여기서 뭔가 소양을 쌓고 나가서 뭘 할 인재가 아니라 일단은 그냥 들어와서 네임밸류 얻었다는 기쁨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망가질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편입 너머의 비전을 보여주는 건 마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 저 뽑아도 뭐 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나 같은 나 이런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뽑으면 너네 좋을걸? 그거 내가 열심히 배울게. 근데 안 뽑아? 그럼 너네 후회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건데 이 편입 너머의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저 제발 좀 뽑아주세요. 저 학벌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라고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삶에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입이 된다는 전제 하에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편입했을 때 내 상황이 가장 달라지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럴 경우에 내 진로 계획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임국현 교수님 제자분 한 분이 이제 저랑 같이 또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분은 너무 명확했어요. 이 편입이 줄 수 있는 자기 미래 진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명확했어요. 뭐냐면 그분은 경영 컨설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좋으나 싫으나 이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경영 컨설턴트는 탑 6개 대학이 국내에서 아니면 못 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선발 자체를 안 해요. 서류 자체에서 떨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학에 대한 쿼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10명, 20명 뽑으면 1명 그 중에 이렇게 쿼타가 있는데 절대 다수는 다 탑 6개 대학 뽑을까 말까고 막 특히 이제 여기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막 맥은지 같은 곳들은 이제 서울대가 절대 다수고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연세대학교로 편입을 하셨는데 연세대학교 편입을 하니까 이제 그 학력이 주는 경영 컨설턴트로 가는 길에 있었던 장애물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명확한 거예요. 교수님들 읽었을 때 교수님들 다 아시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컨설턴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확실히 여기에 오면 의지도 있고 우리가 장애물만 딱 치워주면 좋은 컨설턴트가 되겠구나라는 스토리를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편입이 된다는 전자에 내가 그리고 싶은 나의 미래의 목표는 뭔가를 좀 명확하게 좀 설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좀 어필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 강의 쫓아다니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경험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경험치. 직장 생활 안 해보셨고 직장 생활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할 그 학과에 적합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뭘 공부하고 싶다를 쓸 거잖아요. 메인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해서 이게 되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투명한 게 사실이니까. 연고대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뭐가 될지 아직 꿈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불분명한데 어쨌든 내가 학벌을 올리고자 하는 연습의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의 그 교육 과정 자체가 내가 정확한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사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배경 지식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자기소개서를 위해서라도 그냥 서점에 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음. 어떤 CEO가 뭐 자서전을 냈어. 하다못해 그거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은지 이제 명확하지만 나중에 어떤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지 그 진로에 관련된 일반 서적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정말 자소서를 쓸 때에도 다양한 의식으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경험치가 없으면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배경 지식 강의 들을 시간에 요거 좀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막판이 되면 막 독하게 막 편입하고 싶잖아요. 그런 그 분들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정 뭐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 지식 강의를 막 강조하는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그거 배경 지식 들으면 그거 어떻게 써먹으려고? 음. 어떻게 텍스트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래? 배경 지식 공부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일도 안 한다는 거. 그 혹시 배경 지식이 굳이 그 간절하면 그 있잖아요. 그 왜 뭐 그 뭐지? 그 책 그 알쓸신잡이 아니고 그 지적 대화를 위한 지대넓냐? 넓고 얕은 지식? 네, 그 책 차라리 그걸 읽으세요. 그건 저도- 재미라도 있고 저도 그거 그리고 좋아요. 네. 독해하는 연습이 맞아요.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근데 사실 강의들 하는 거 다 인터넷에 나오면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 다 짜깁기 하는 강의 그 이상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차라리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진짜 내가 어떤 진로를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로에 관련된. 어. 그리고 안타깝지만 당연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대 초반으로서의 경험치가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경영학과를 나오더라도 경영학과 출신들 요즘 사실 굳이 뭐 다 컨설턴트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진로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당연히 불분명할 수 없다는 거 교수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경영학과를 공부를 하면 그 내가 희망하는 진로까지 가는 과정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정확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어쨌든 누가 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파봤냐, 누가 더 열정적으로 그걸 알아봤냐를 거기서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아예 그냥 추상적으로 경영학과 나오면 당연히 컨설턴트가 될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제 설령 그 컨설턴트까지 가는 길이 조금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깊이 자기의 진로를 알아볼 정도면 나중에 좀 그 기대치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알아서 이제 잘 그럼요. 극복을 해내겠구나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40명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걸 좀 구체화시키는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이제 같아요. 진짜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인지라 진짜로 합격한 친구의 얘기가 저는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좀 직접적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방향성으로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챕터인데 연세대 거긴 어때요? 네. 뭐 이게 약간 동기부여를 위한 코너인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눈에 띄게 높은 학문에 대한 열정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딜 가나 빌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은 어차피 놀아요. 어딜 가도 놀아요.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다 놀아요. 근데 이제 하려는 친구들의 숫자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긴 해요. 공부를. 네, 공부를. 근데 이제 학점만을 위한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무세라 그래, 학점무세라 그러는데 학점만 무세라 그래서 이제 학점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어쨌든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 학문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참여도도 높고 관심도 높고 그리고 깊이도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하는 질문들도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싶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왜 이 대학들의 아웃풋이 좋나라는 게 약간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기도 해요. 물론 좀 악착 같은 면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네임밸류도 분명히 있겠죠. 그 친구의 능력이 실제로 그만큼 안 되더라도 네임밸류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눈에 띄게 높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좀 학문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신 편입 준비생 분들이라면 확실히 편입하는 거 분위기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확실히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공부할 때 좀 자극제가 되던가요? 아,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프지만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수업에 내가 뭐 줌으로 딱 들어가면 일단은 거기서부터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채팅이 막 쏟아져요. 막. 그거 나 너무 궁금했는데 그 채팅을 보고 교수님 일일이 다 답변해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강의가 끊겨요. 질문들이 막 계속 오고 막 질문이 그러고. 많아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자유롭게 Q&A 시간을 열어주시면은 1시간 예를 들어 열어놨다. 그러면 거의 1시간 꽉 찰 정도로 계속 질문들이 들어오고 물론 시험 관련한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그 열정이 많은 그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저도 굉장히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도 너무 그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연세대 학교가 아니라 학원 현장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시작한 반, 그다음에 그 중간에 시작한 반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이게 논제 경험치가 쌓여야 질문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내내 질문을 한다는 건 이 친구들이 아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초반에는 질문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에 작년에 저도 줌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 밴드로. 네. 밴드에서 1시간 반 동안 질문을 해요. 초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수업인데 그 목요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 클래스가 목요일인데 그 반으로 넘어오는 애들이 깜짝 놀래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 그 열정이 아마 연대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네요. 아는 게 많아야 질문도 하는 거죠. 그럼요. 그렇네요. 두 번째는 좀 양면적인데 교수님들 확실히 뛰어나세요. 근데 교수님들의 퀄리티에 비해 강의는 그냥 그래요. 이게 진짜로?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좋은 학자가 곧 좋은 선생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말해도 돼요. 왜 안 되죠, 뭐. 그래 맞아. 아니, 어차피 뭐.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기부여를 받을 때 모든 게 다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네. 세상에 모든 게 좋은 건 그럴 순 없어요. 없네. 맞아. 다 일장일단 있는 건데 나쁘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해요. 제가 제 전적대가 외대인데 외대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강의 퀄리티는 비슷해요.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교수진은 월등하게 뛰어난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뭐 외대 교수님들이 안 뛰어나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논문 쓰신 거나 뭐 출신 대학원 이제 박사 출신이네 다 되게 뛰어나시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력을 보면 약간 입이 떡 벌어지고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학자 이코 좋은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불친절한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뭐 학점 짜게 주신 분도 계시고 어디 가나 그런 건 똑같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건 좀 평범하다. 그래서 막 연세대에 가면 갑자기 기적적으로 막 너무 듣고 싶은 강의들만 포진해 있을 거다라는 그러진 환상은 않다. 뭐 지금 갖고 계시고 싶으면 갖고 계셔도 되는데 뭐 사실은 아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서는 네,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연고대의 가장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활발한 학교 지원 사업. 사실은 대학생으로서의 갖는 가장 큰 특권은 저는 약간 앞뒤 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뭐 책임질 게 없잖아요. 나 스스로만 책임지면 되고 그것도 학생들이 한다 그러면 동아리 지원금도 수백만 원씩 주죠.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창업팀들한테 뭐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막 수백만 원씩 그냥 줘요. 창업해보겠다면. 그러니까 그런 뭔가 도전들을 응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창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하나 만들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추진비를 달라라고 하면 학교에서 줘요. 학교에서 주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메일 다 보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다 스팸 메일 시켜버리고 싶은데 되게 좋은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스팸 메일화를 못 하겠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활발한 학교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편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진로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도움이 되는 진로 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이 좀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창업 부분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지원금이 세요. 이게 아마 전적대에서 정외과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못 느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학교 지원 사업은 많이 알아봤었고, 아, 근데 일단 지원 규모도 다르고요. 규모가 다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좀 그런 얘기긴 한데 어쨌든 상위권 대학일수록 기업들의 지원도 많아서 맞아요. 이제 지원금이나 지원 규모, 뭐 지원하는 그 여기서도 사업의 빈입빈 형태, 불고. 그러니까 그러네. 안타까운데 그럴 수 어쨌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누리고 싶어서 편입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있다. 음.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때 다니고 있을 때 만족도는 확실히 높기는. 지금 이제 학교 자체에 대한 거 빼고 제 개인적인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나요? 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저기 뭐 이렇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 대학 다녔었는데 이제 연대 갔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 좀 다르게 보냐 이렇게 하는데 다르죠. 다르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저는 사실 편입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막 학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연세대 경영대라고 대단하게 보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마음에 들어요. 연세대학교 경영대 출신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제약이 없다는 거에는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잠깐 그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 경영 컨설턴트를 위해서 앞에 놓여있던 학력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고3들, N수생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네임밸류인데 네임밸류를 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력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편입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능력만 있으면 학력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더 좋은 세상이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게 공평한 거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발목 잡는 것들을 넘으려면 이제 이런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남들의 시선은 당연히 너 대단하네 라고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감에 있어서 나를 강제적으로 발목 잡는 건 없다. 내가 서류를 냈을 때 너 여기 대학 출신, 너 연세대 고려대 이하니까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의 요인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이게 그냥 1부터 100까지 이유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덮어. 그냥 교수님들이 나는 뭐 강의가 구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진짜 얘기인 게 진짜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 연고대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은 다 나오는 일이야. 저는 성대 출신인데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받은 제 질문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공손하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어디 출신입니까? 그리고 뭐 혹시 연세대 고려대를 나왔거나 연세대 고려대에 관련이 있는 초중고를 졸업하셨냐? 응? 그래서 그거를 한참 보고 있었어. 연고대 관련된 초중고는 과연 어디인가? 연대가 지은 학교가 어디? 그러니까 고려대 초등학교 과연 있나? 그래서 이 친구가 본인은 너무 미안한데 강사를 선택할 때 굉장히 자기 본인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니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난 답변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선생님도 강의한 지가 오래된지라 진짜 이름 치면 나온다. 이름이 워낙 특이하잖아. 국향이 뭐냐? 그냥 이거는 본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지은 이름인데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 얘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고 어떻게 거쳐와서 여기에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 이런 게 뭔가 대놓고 학력에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진짜 편입에 진심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나이였다면 저는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 때는 제가 영어를 되게 싫어하는데 영어만이 편입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연고대. 저 때도 편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편입을 할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대학에 다니면 그런 거 못 느꼈어? 어떻게 편입할 생각이 나는 궁금한 게 그냥 난 사실 만족했어. 만족하고 다녔어. 되게 해피하게 얘랑 나랑 다 똑같잖아, 레벨이. 그 학교 안에서는 위아더 월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는 되게 재밌게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뚫고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강사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강의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물론 그러니까 강사들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의 어떤 능력치가 나랑 뭐 시너지가 있겠다. 저 사람 강의가 맞겠다.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처음 대면할 때 여러분들을 사회에서는 처음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회사 원서를 쓸 때, 혹은 그냥 처음 대면했을 때, 어디 출신이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의 요직에 올라갈수록,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갈수록 스카이가 많기 때문에 스카이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 후배다라고 하면 애착이 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메가에서 처음에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노량진 메가에서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 그 노량진 메가 원장님이 고려대 출신이셨어.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고려대 출신 선생님한테 엄청 예뻐하시는 거야. 아 진짜 고려대 너무 끈끈하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게다가 고려대인데 부산이잖아. 끝장나. 고려대인데 부산이었어. 두 분 다.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회다.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저는 영어로 대학 가는 것보다 낫다고 봐요. 왜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어로 쿠엣이 있었을 때보다 보통 제가 학생들 합격하는 걸 보면 그 지방권 학생들이 붙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쿠엣 때. 그래서 고려대가 그 논술고사 보던 첫 해에 저희 그 김영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 교수님 반에 그 애 누구 있잖아요. 걔 제가 상담했던 애인데 걔가 고대 경영을 쓴다고 하는데 그거 좀 말려달래요. 왜요? 아 그게 자료를 한번 보라. 얘 지방대 출신인데 고려대 경영에서는 그러니까 고려대를 쓰긴 쓰는데 과를 낮추라는 거야. 경영은 학벌을 볼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걔한테 경영을 쓰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경영을 쓰라고 했죠. 결국에는 경영을 써서 걔가 붙었어요. 지방대 출신 그리고 학은제 출신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논술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상당히 투명하게 채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다. 그거 되게 네. 맞아요. 그렇죠. 진짜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적대 관련해서 전적대 낮으면 차별하냐 이거 되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 깜짝 놀란 게 전적대가 좋은 편이라서 그래. 아니요 근데 본인은. 이거 아니요 저는 네, 그런데 네. 합격 사례들 주변에 합격자들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맞아요. 정도로 깜짝 놀래. 약간 애초에 학은제 출신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되게 깜짝 놀래요. 맞아요. 편입 다 만들어서 편입하고 나면은 편입 방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자기소개 하잖아요. 이제 다들 여기가 원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제 자기 출신들을 밝혀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 이미 편입했으니까 이제 부끄러울 거 없다 이거지. 그냥 다 까는데 일단은 대학을 안 다니셨던 분들도 많아요. 학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고 지방 거점 국립대 분들도 많고 맞아요.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전적대로 차별은 안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면 뭐 연대 고대니까 예를 들어 서강대 한양대 뭐 이 정도 다니시면은 뭐 이거에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 논술 못 쓰시면 되게 매정하게 탈락이. 맞아요. 그리고 서류에서도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난 UCLA가 떨어지는 거 보고 고대는 진짜 플렉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냥 뭐 논술 못하면 너는 문해력이 없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 올해를 좀 어차피 코로나인데 어차피 올해 좀 투자하셔서 맞아요. 오래 산다는 게 문제야.
오래 살아. 심지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의 자손이 우리 할머니 연대 나왔어라고 얘기하는 사회라니까요. 진짜로? 근데 얘기할수록 너무 슬퍼. 얘기할수록 슬프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학생들이 저희 아버지가 고대 출신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무슨 상관이라고. 무슨 부모님이 상관이라고. 어디 출신인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전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연대를 나올 거잖아요. 연고대를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거잖아요. 편입학을. 졸업하시면 반드시 학벌적인 의식을 좀 깨주십사. 이게 연고대 출신이 해야지 연고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 학벌을 깰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회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사회의 요직에 진출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증명하셨잖아요. 이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진짜. 실력을 키우면 된다는 걸. 진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약간 편입학원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닌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같으면 이걸 조장해야지 그래야 오지. 맞아. 근데 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얘기는 해요. 결국에는 이 도전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긴 하지만 이 학력을 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자체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태클도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태클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맞아요. 그 도전의 시작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학벌의 벽을 깨시려면 여러분이 일단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의 지도층에 계실 때. 아직까지는 그 사회 지도층에 올라가는 가장 빠른 루트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이거 문을 깨셔야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을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나오셔서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이 논술 강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사회가 없어지길 바라죠. 왜냐하면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고 살고 싶으니까요. 한국이 제일 좋아. 여행 다녀보면 알잖아요. 김치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합격하셔서. 되게 그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네트워크 연주를 원하시면은 혹시나 둘 다 붙으시면 고대 가세요. 알았죠? 연대 오시죠. 연대 좀 많이 모래알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원장님 얘기했잖아. 여기 김영만 원장님 말고. 제가 보기에는 고대 그런 거 원하시면 고대를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요 다음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하나 또 있구나 참. 네, 제가 여기 비대면이라 슬프다 이렇게 그렇네요. 써 있는데 여러 가지로 슬퍼요. 그러니까 캠퍼스 라이프도 딱히 못 즐기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편입하시는 분들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맞아요. 올해 한 11월에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맞네. 딱 3월부터 캠퍼스 라이프 시작하시면 그 드넓은 연세대 캠퍼스를 거닐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쁘죠. 한 달만 거닐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다닐 텐데 어쨌든 그 한 달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로망을 그럼요. 위해서. 근데 두 번째는 비대면이라 더 그런지는 몰라도 둘이 학풍이 좀 달라요. 연세대랑 고대랑 학풍이 좀 다른데 연세대학교가 좀 더 모래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뭉쳐져요 이렇게. 그리고 압류. 개개인이 능력이 좋아 개개인들이. 그래서 약간 야 우리 같이 이런 거 잘 없고 그냥 난 잘났으니까 네 이렇게 가겠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좀 각자 도생해야 되는 느낌인 것 진짜 같고. 우리 그 연대 출신이니까 또 얘기할 건데 그 증권회사 다니시는 저 아는 지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닌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자기 위에 상사가 연대라는 걸 처음 알았다. 너 연대였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서로 그런 걸 밝히지 않고도 알아서 자기 있는 위치에서 빛을 발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인맥은 그래서 고대가 짱짱. 네, 그래서 뭐 연세대 거기 어때 정리하자면 좋은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걸어가는 그런데 장벽 없애는 데서 좋지만 뭐 그런 네트워크를 굉장히 기대하신다거나 엄청난 막 스펙타클한 강의가 펼쳐진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연줄이 중요하시다 그럼 연세대 됐고요. 이제 고려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제가 이제 연대 고대 둘 다 붙었을 때 선택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판단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해서. 아니에요. 그게 또 가지 않은 길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연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좋아요, 좋은데. 가지 않은 길이 아마 고대에 네. 갔으면 연대가 좀 세련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디나 좋다는 거. 전 제 집에 더 가까워서 선택을 한 그러면 거라. 직주 근접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마 통학거리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둘 다 합격하셔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점이 오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응원해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진짜 사실 편입하고 나서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와서 학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뭐가 남는다고 이 친구한테 본인한테 이 귀한 시간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진짜 열띠게 하는 이유는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후배들이 좀 좋은 이 공간에서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네, 뭐 당연히 말씀해 주신 거 다 맞고 뭐 저는 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도 사실 수익도 없는데 그러죠. 다 그런데 저는 좀 편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저도 이제 외고 출신이라서 이제 주변에 대학을 되게 잘 갔어요. 다. 사실 되게 엘리트야. 외고에 잘 갔는데 엘리트. 이제 한 친구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해줬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되게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들 다들 이제 개개인마다 남들에게 쏟을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사람이랑 하루 종일 주의를 쏟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오는 연락이나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1부터 100까지의 요소를 삶에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주의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사람당 이제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개 중에 3개만 봐줄 수 있다고 치면 가장 그 순서대로 배열되는 게 가장 빛나는 것부터 이렇게 배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니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이 학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편입이 사실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잘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우셔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학력이 완전 1부터 100등 중에 완전 100등 요소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여러분들만의 강점을 뭔가 가지실 수 있다면 저는 사실 편입 이런 게 뭐가 중요한가 맞아요.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다 혹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사회에 순응하는 좀 그런 길을 가고 싶다 라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길들이 열리기도 하고 더 좋은 행복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편입이 모든 거의 정답은 아니에요. 맞아요. 또 자기 만족이라.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데는 꼭 학력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 훨씬 많이 빛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 도전을 응원해 드리고자 오늘 이런 그 강의들을 한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막 학력 오늘 이거 딱 보고 세상이 나니까 썩었어. 세상이 너무 막 불공평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입 자체를 결정하기 이전에 좀 나는 어떠한 요소들이 사람들이 날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요소로 만들고 싶은가. 사람들이 그 한정된 주의력으로 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편입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될 건지 아닐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고민의 과정 끝에 이제 이걸 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결단력, 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으실 테니까 또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좀 편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